어머니, 저 화보다 합격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지만 그동안 제 아들이 겪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없이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밤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외로움을 견뎠던 시간들, 그리고 그날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손을 들었던 순간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평범한 엄마, 앨리스 존슨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준의 엄마라는 거죠. 제 아들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작은 소년이었고 결국 미국 명문 사립고에서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7년 전 저는 친구 제이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는 입양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9살짜리 남자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죠.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한국에 남은 친척도 없어 홀로 남은 아이였어요. 앨리스, 내가 한 아이의 새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 평범한 교사였고 누군가의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JFK 공항에서 그 아이를 처음 만났어요. 작은 체구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손에는 낡은 수학 교재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안녕, 이준. 나는 너의 새엄마야. 그 아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걸 견뎌야 할 거라고요. 이준의 미국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었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수업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급식 시간에는 늘 혼자 앉아 밥을 먹었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저는 몇 번이고 학교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아이는 항상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준의 방 앞에서 저는 조용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준은 외로웠고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요. 그런데요,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걸 보게 됐어요. 아이의 책상 위에는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영어 문장을 읽는 것도 버거워하던 아이가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이준아, 이거 다 푸는 거야? 이준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숫자는 어디서든 똑같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준이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요. 그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 후 저는 이준이 공부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방과 후에는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책을 읽어줬어요. 이준은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이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큰 결정을 해야 했어요. 이준이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었죠. 고민 끝에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에 지원했고 지덕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준, 내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 좋지만 혹시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준은 쉬고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이준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와 어울리고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평범한 10대가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은 이준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요. 명문 사립고에서도 이준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차별과 편견 속에서 그는 오직 공부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이준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밖에 모르는 아시안이잖아. 수학은 원래 아시아 애들이 잘하지. 그들은 이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준이 열심히 해서 1등을 해도 그저 아시아인이니까 라고 말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건 더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는 혼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이 후원하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 예선전이 열리게 됐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교실에 모인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하버드 교수님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를 적어 내려갔죠. 대학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난이도였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볼 학생 있나요? 교실은 고요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죠. 그러던 순간 저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준이 조용히 손을 드는 걸 봤어요. 순간 제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얀 본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하버드 교수님조차도 모두가 이 작은 한국 소년이 써 내려가는 수식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준이 마지막 값을 적고 조용히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순간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내 말했어요. 이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풀이 방법은 없겠군요. 그 말이 끝나자 교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봤어요. 제 아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 이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조용히 책상에 앉아있던 한국인 전학생이 하버드 교수 앞에서 단 한 번의 풀이로 모든 걸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달라진 시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준의 실력을 인정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조씨라는 아이가 가장 심했어요. 조씨는 부유한 집안 덕에 학교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학생이었죠. 부모님은 학교 후원의 이사였고 선생님들도 조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런 조씨는 예전부터 이준을 무시하며 조롱하곤 했어요. 아시아 애들은 원래 수학만 잘하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그런 말들은 이준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했고 주말이면 문제집을 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더 익숙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치러졌어요. 이 시험은 단순한 중간고사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추천서를 받을 학생을 결정하는 평가였어요. 상위 5% 안에 들면 하버드 입학에 유리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사활을 걸고 시험을 준비했어요. 물론 이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 당일 이준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는 어려웠지만 그는 이미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왔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난 후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준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이랬어요. 이준 학생이 시험 전에 문제를 유출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대학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날 이준은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이었지만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급히 교장실로 달려갔을 때 제 아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준, 괜찮니? 하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앨리스 선생님, 이준 군이 시험 문제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정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준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준이야말로 누구보다 정직하게 노력해온 학생이라고요. 하지만 교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건 이준 군의 시험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단 한 번도 지우지 않고 한 번에 정답을 적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준은 원래 한 문제를 여러 번 풀 필요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는 머릿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번에 답을 적어 내려가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학교는
그런 그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걸 증명해야죠.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올리비아, 이준과 같은 수학 동아리에 있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녀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어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올리비아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학교 도서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시험 이틀 전 조씨가 몰래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 조씨가 나한테 말했어요. 이주는 1등을 하면 안 되라고요. 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 후 학교 측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올리비아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시험지를 훔친 건 이준이 아니라 조씨였어요. 하지만 조씨의 부모는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학교는 조씨를 퇴학시키는 대신 조용히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하버드 경시대회 예선전에서 이준은 직접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어요. 그가 커닝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풀어내며 모두의 앞에서 보여줬어요. 교수님은 칠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풀이 방법은 없겠군요. 이 정도 실력을 가진 학생이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교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고 선생님들도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조씨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듯 도망쳤어요. 그날 이후 이주는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는 이미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려. 몇 개월 후 이주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고 전국 간유의 수학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 교수님이 직접 학교로 찾아왔어요. 이준, 우리 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해보지 않겠나? 그 순간 제 아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준이 학교에서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버드 교수님이 직접 제안한 연구실 인턴십 덕분에 이준은 이제 단순한 전교 1등이 아니라 하버드에서 인정한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소식도 학교 신문에 크게 실렸고 몇몇 학생들은 이제서야 이준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풀이법을 떠올린 거야? 야, 우리랑 같이 프로젝트 할래? 겉으로 보기엔 마치 이준이 학교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관심이 꼭 호의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는 거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준아, 오늘 어땠어? 아이는 평소처럼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조금 뒤 저는 이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찢어진 공책이 널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낙서가 가득한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한 장을 집어 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넌 그냥 아시아인이야.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제야 모든 걸 알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이준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일부 학생들은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조씨가 떠난 후에도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이준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준의 사물함에 모욕적인 낙서를 남겼고 종종 교실에서 일부러 그의 책을 떨어뜨리거나 시험 중 그의 책상에 낙서를 해놓곤 했어요. 하지만 이준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혼자 견디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떨고 있었어요. 이준아, 너는 여기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이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어놓았어요. 이 아이는 미국에서 7년을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누구보다 성취를 이뤄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곳에서 외국인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여기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저는 이준에게 작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볼래? 이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요? 그래,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 내 부모님이 살던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가보는 건 어때? 이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여름방학이 되자 한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는 공항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곳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걸었어요. 이준의 부모님이 처음 만나고 사랑을 키웠던 곳이었죠. 공대 건물 앞에서 이준은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여기가 아버지가 공부하셨던 곳이구나. 그리고 도서관에 갔을 때 그는 한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가 어머니가 공부하셨던 자리였대요. 이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그 뿌리를 잃지 않았다는 거려. 며칠 뒤 우리는 이준이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다니던 작은 카페를 찾아갔어요. 카페 주인 할머니는 이준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들이었단다. 너도 그분들을 꼭 닮았구나. 그 말을 듣고 이준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도 외국인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고 차별받아요. 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걸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저며왔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이준아, 내가 어디에 있든 넌 소중한 사람이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날 이후 이준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부모님의 삶, 자신의 뿌리,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조용히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어머니, 저 하버드 합격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해냈어요. 수많은 덕을 넘어 결국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냈어요. 이제 그의 꿈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는 거라고 했어요. 교육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AI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당신들 보이세요? 당신들의 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하버드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이준을 꼭 끌어안았어요. 처음 공항에서 만났던 작은 소년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려. 하버드에 입학한 첫 해, 이준은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어요. 수학과의 모든 수업을 즐겼고 특히 금융수학과 AI 알고리즘 수업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교수님들은 그를 신동이라고 불렀고 연구실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준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전 단순히 수학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어느 날 그는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테크 기업에서 이준에게 인턴십 제안을 보냈어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이준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버드 교수님은 아쉬워하셨어요. 이준, 너는 순수 수학 연구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어. 산업계로 가면 내 재능이 낭비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제 수학적 재능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고 싶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어려움들을 돌이켜보며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이주는 실리콘밸리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금융 AI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고, 그 덕분에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어요. 입사 1년 만에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 되었고,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2년 차에는 자신만의 AI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그 특허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올렸어요. 어느 날 그는 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쑥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집 하나 샀어요. 집. 무슨 집? 뉴욕에 있는 예쁜 집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은퇴 후 편히 쉴 수 있도록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이주는 어린 시절부터 늘 혼자 싸워왔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 누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준아, 혹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맞아요. 전 정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연구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전 AI를 교육에 활용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이주는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캠브리지에 자신만의 연구소를 설립했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연구원들이 그의 연구소에 합류했어요.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AI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이제 돈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 후 우리는 이준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부모님의 묘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당신들 보이세요? 당신들의 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